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애초에 지금 여야와 국회의장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야당 의원이 앞서서 저는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일단 간담회는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이 쟁점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장이 이렇게 좀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따라주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해서 네. 지금 오늘 불참을 했던 거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상임위 우선주의에 압박하는 모양새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이 쟁점 법안 통과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에 앞서서 청와대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좀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불참과 관련한 이유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1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 대강 예상을 했었는데요. 쟁점 법안들을 아마 일괄적으로 타결시키려고 했을 경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네. 예컨대 이미 합의를 보고 있는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 합의를 봤죠. 지금 컨트롤 타워를 과거에 국정원에서 국무총실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네. 합의를 본 것은 그대로 가능하겠지만은 노동 관련 법안 5개를 패키지로 묶고 산다든가 일괄적으로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가 내년 이제 5월까지 새로 바뀌니까 그때까지 남아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올해 말이면 끝난다. 나머지 임시국회가 한두 번 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해서 올해 19대 국회 마감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것을 몇 개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먼저 한다고 했을 게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통째로 모든 것을 지금 집권상정에 준하는 형태로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아마 야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화법의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상임위를 통해서 타협해서 관철시키자라고 했었는데 또 한 번 뭔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금 들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잠시 뒤에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어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연초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개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공직자 사회에서 좀 워낙 개각이 늦어지다 보니까 동의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굉장히 이제 아우성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또 내년 1월 1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내년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1월 1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개각을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집니다. 자, 신계륜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년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에게 같은 청탁을 받고 금품 1,5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 기념회에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신학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어제 개각 내용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일단 다릅니다. 여야의 반응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여야의 반응 내용이 지금 준비가 조금 안 된 모양인데요. 자, 여야의 반응. 일단 여당은 꽉 막힌 전국을 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했고, 야당은 얼기설기 짜깁기한 개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당으로서는 이번 개각을 가지고 뭔가 지금 막힌, 특히나 이제 국회에서 경제 관련 입법이 막힌 것에 대한 뚫기를 원하는 계기로 주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이번 개각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개각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4사람, 5사람이 이번 총선에 지금 출마할 예정인데, 네. 그래서 복귀하는 가운데 뒤를 메꾸는 그런, 교체하려는 그런 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우리가 어떤 개각을 했을 경우는 이번 개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거나 네.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인데, 이번 개각은 사실은 그런 측면을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두 가지는 야당의 지적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번 5명, 6명이나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두 명은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난번 나간 이완구 총리까지 6명이나 한꺼번에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가 지적이 됐었고요. 더구나 다시 지금 부총리로 복귀하려고 하는 유일호 지금 부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지난 8개월을 조금 못 남긴 상태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부총리로 가는 걸 보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국토부 장관으로 있다가 부총리 맡을 예정이었으면 굳이 다시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이제 부총리로 옮기거나 승진하는 이런 케이스가 됐을 것인데, 옮기는 걸 보면은 마땅한 지금 최경환 부총리 후임을 구하려다가 물색하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네. 유희로 전 국토부 장관이 옮긴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야당에서 지적하는 뭐 돌려막기, 회전문 이론을 좀 지적을 받을 만도 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그 유일호 의원에 대해서 돌려막기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청와대가 그럼에도 이런 비난이 나올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 정책을 지금까지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 최경환 총리가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개혁이라든지 금융 개혁, 4대 개혁 이런 그 4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도 유일호 그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이런 그 법안을 통과한다든지 4대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이 정부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여야 의원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네. 당청 간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인사청문회를 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통과하려면 이미 한번 그 유일호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자, 이번 개각 발표로 여권 내 권력 지형에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서 새누리당에 돌아오는 인물들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돌아오고요. 황우여 네. 사회부총리,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유기준 장관이 돌아왔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발탁되는 네. 유일호 장관도 돌아왔었는데 이제 유일호 장관이 이제 입각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최경환 장관, 황우여 장관, 김희정 장관이 이제 의원직과 이제 강요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결국 이제 당으로 돌아오면서 특히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이제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서청원 그 전 대표가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친박계 어떤 좌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집니다. 그 정치인 네. 출신이 이제 출마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종합적으로 한 명이 능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일호 장관은 다시 이제 부총리로 가버리니까 출마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공직 이제
그만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니까 이미 이제 다음 총선은 포기하고 이제 부총리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한 사람 줄긴 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새로 과시하기 때문에 네. 총 숫자로는 오히려 내각 출신에서 지금 총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한 명 능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오면서 내부에 친박 비박 간의 역학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최경환 장관의 경우에 대통령과 바로 연결하면서 네. 오히려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더 역할을 크게 했었는데 당에 들어왔을 때 공식적인 보직을 맡고 있지 않고 네. 지금 또 당의 정치 일정이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전에 부총리 할 때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새로운 역할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들어오니까 친박이 강화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변수가 아닐 것이다. 다만 최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비박이라든가 비주류의 분위기를 김무성 대표가 독자적으로 그동안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친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천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우선 추천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겠죠. 예, 그렇죠. 지금 원래 그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고 이제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또 사실 그 부분이 조금씩 이제 좀 후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심윤조 의원 그 행사에 가서는 이런 의원이라면 얼마든지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건 이제 전략 공천이 아니라 이제 우선 추천제거든요. 네. 원래 이제 우선 추천제라는 건 이제 취약 지역이나 이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추천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이 친박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강남이나 TK 지역 네. 여기에 좀 우선 추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진실한 사람들, 네.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쪽에 이제 우선 추천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아주 치열한 그 접전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정치라는 건 또 생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우선 추천제 꼭 필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추천제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를 반영하는 통로로서 하나 쓰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단일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우선 추천 대상자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 추천제뿐만이 아니라 험지 출마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것이 애매하게 섞이면서 오는 오히려 저는 전략 공천의 가능성이 되는 거 아니냐. 네. 험지 추천 공천한다고 했을 때요. 새누리당에서 험지 출마 요구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호남 출마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박빙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주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험지 출마 요구든 우선 추천이든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저는 전략 공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 보고요. 네.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박을 중심으로 음으로 양으로 밀어주는 현상이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저께 이제 대구에 이재만 전 청장이 이제 개소식에 참석했던 친박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네. 홍문정 의원, 이장우 의원, 또 조원진 의원이 가가지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까지 추천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어제를 비롯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송도 또 사천 이런 데 가가지고 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대동시켜서 현장에 참석시켜가지고 네. 음으로 양으로 지어낸 양상을 보여서 총선 가면서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청와대 사람들의 진실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기 편을 심으려고 하던 것이 제도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차원이든 사실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야당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야당 지금 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의 여파도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로는 지금 신계륜 의원과 신하경 의원에 대해서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신하경 의원은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이거 관련돼 있는 것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은 당에서 삼성까지 한 사람이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죄스럽다라면서 본인이 했었고 일단 이게 뭐 1심에서 실형이 되었고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겠지만은 최근에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 봤을 때 1심에서 네. 실형을 받으면 이번 공천에서 상당히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당 내부의 공천 전략 못지않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이제
안철수 전 탈당 이후에 사실 좀 주춤한 거 아니냐. 네. 세 사람 탈당한 이후에 주춤해 보였었는데요. 이후에 또 그걸 너무 믿고 그랬나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정이 커지면서 다시 또 탈당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우선 과제로 떠올라가지고 한두 사람의 공천 재공천 문제는 그렇게 지금 중요한 쟁점이 아닌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광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기정 의원 한 명 빼놓고는 8명 의원 가운데 7명이 지금 뭐 일부는 벌써 탈당을 했고요. 네. 뭐 김동철 의원이라든지 뭐 탈당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박주선 의원하고 그렇게 봤을 때 천정배 의원도 이미 탈당을 했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광주에서는 8명 가운데 한 명 빼놓고 다 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차기 야당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네.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이 48%, 문재인 대표가 2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오면서 네. 사실 호남 민심이 상당히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야당 내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어서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좀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주도권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간에 누가 중심이냐에 대한 개석이 이제 서로가 주도권 싸움이 있었죠. 네. 그동안에 초반 때는 이제 탈당하는 사람들이 이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밖에 나가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안에 있더라도 잘 뭉쳐야만 살 수 있지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도권 행사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창당 계획 발표가 그런 의미에서 또 맞상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절대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연대하지 않겠다를 딱 잘랐고 또 하나 이제 마지노선을 백석으로까지 표방하면서 자신감을 표방했었기 때문에 네.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했고 또 나중에 통합의 가능성을 두고 뭐 재는 것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